네, 국어 의문론 2주 4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한글 파일의 7쪽에 해당합니다. 2.4 음성기관과 말소리의 생성 과정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앞쪽에서 이미 여러 가지 진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어들이 나오고 개념들도 어느 정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2.4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동과 발성과 발음이라는 3단계 과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길지 않게 영상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네. 네. 조음에 관여하는 조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발음과 같은 개념이에요. 발음과 같은 개념인데 소리를 고른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어떤 인간의 음성의 실현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학의 하위 분야도 발음 음성학이라고 하지 않고 articulatory phonetics는 articulation이라는 말은 pronunciation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고른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 거예요. 고를 조자를 써요. 네, 그래서 7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음에 관여하는 인체의 기관들은 해부학적으로 호흡기관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고 2차적 기능으로 호흡과 동시에 말소리를 생성하게 됐고 발음기관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횡격막,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횡격막이라고 써요. 나중에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조음 위치 동화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뒤에 오는 미음 때문에 선행하는 기억이 이제 비음화를 겪고 특히 이제 조음 위치 동화와 비음화가 함께 이제 적용되는 그런 예죠.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 음운 과정은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네, 횡격막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음절을 경으로 쓰죠. 딸꾹질 나게 하는 그 부분이죠. 네. 폐, 허파를 비롯하여 목소리를 내는 데 쓰는 성대와 목소리를 고르는 데 쓰이는 인두, 구강, 비강 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대는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폐는 간단히 생각하면 일단 폐, 성대, 그리고 이제 인두 위쪽인데, 그러니까 폐는 발동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야지 발동,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것이고 성대에서 말 성자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인간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발성이 이루어지고 인두강을 거치면서 구강이나 비강의 공명강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발음, 이제 조음,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조음이죠. 그래서 발동, 발성, 발음.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인간이 말소리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들 기관은 원래는 생존을 위한 기관이죠. 호흡을 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에 필수적이고 또 음식을 섭취하고 비강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고 사실 원래 본질적인 기능에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인류가 진화를 하며 문명과 문화를 축적해서 지금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종이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파란색 표시로 발동부, 발성부, 그리고 이제 발음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도 이거 지금 3차시 들었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클 거예요. 네, 그래서 횡격막과 폐, 그리고 기관, 우리가 흔히 기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관은 큰 줄거리고 자잘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체 그림은 그 정도로 할 때 그게 기관지예요. 그래서 기관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기관지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이제 발음에 필요한 기류, 에어스트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그 과정 중에 그 호흡을 하는 들숨과 날숨의 과정에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발동의 과정은 호흡을 하기 위한 횡격막과 폐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아래로 내리고 늑골을 상승시키고 팽창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이런 과정은 뭐 우리가 뭐 생물학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단지 한번 선생님은 이제 언제 또 이렇게 접해 보겠느냐 한번 이제 말로 써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발동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무엇인가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폐 안의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 날숨, 한자어로는 흡기, 그리고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이라고 해서 들숨, 날숨이 되죠. 그런데 인간의 그 음성은 대부분 내보내는 숨, 날숨의 과정에 만들어져요. 대부분의 음성은 날숨의 과정에 만들어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들숨의 과정에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소리는 날숨을 이용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뭐 일부 아프리카 언어라든지 이런 경우 들숨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뭐 우리가 흐느끼는 소리, 뭐 코 고는 소리, 혀 차는 소리가 흔히 들숨이죠. 혀 차는 소리가 이제 클릭 사운드, C-L-I-C-K. 뭐 나중에 뒤에서 또 잠깐 얘기를 합니다. 클릭 사운드라고 하는 혀 차는 소리예요. 이거는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들이마시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혀 차는 소리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데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언어는 이런 클릭 사운드, 혀 차는 소리를 음소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인위적이고 우연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 혀 차는 소리에도 우리는 이제 물론 일종의 랭귀지 제스처로 써요. 그래서 이제 치조 클릭이라고 하고 이러면 경국의 클릭이라고 하는데 이 혀 차는 소리도 기능이 다르죠. 이러면 어때요? 에이 한심하다 뭐 이런 뜻이 또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또 자 이건 아이를 어르거나 뭐 주론 그러니까 사람을 비웃거나 뭐 에이 한심한 할 때는 경국의 클릭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랭귀지 제스처에 우리한테는 음소가 아니고 네, 두 번째 발성 부위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후드로 오는 거죠. 여기. 이비인 후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발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관 위에 있는 후드와 그 성대, 레링스와 보컬 코드를 통과하면서 폐에서 기관을 거쳐 올라온 공기의 힘으로 말소리를 형성하게 되죠. 그것을 발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의 생성은 이제 그 기류의 작용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성대가 열려 있어서 공기가 자유롭게 통과해서 인두를 지나서 구강이나 비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구강으로 통과하게 되면 구강음, 비강으로 통과하게 되면 비강음이라고는 안 하고 비음이라고 해요. 왜냐고요? 그냥 뭐 습관적이고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 길을 뭐라고 한다? 성도, 보컬 트랙이라 한다. 앞쪽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자, 후두는 앞쪽에서 이미 우리가 그 성대의 모양을 봤을 때 그 성대를 감싸고 있는 연골 조직이에요. 통 모양을 하고 있고 뭐 환상연골, 뭐 갑상연골, 피혈연골, 그 갑상연골 속에 있는 게 갑상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갑상선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방패 모양을 한 갑상연골이 남성의 요 앞쪽에 튀어나오는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튀어나오지 않고 남자들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성대는 그 안쪽 돌출부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 연결되는데 직경이 작아요. 15mm에서 20mm 정도 되고 마치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입술 모양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네,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에서 목소리가 아프면 거기 이제 성대가 빨갛게 부어 있거나 그게 계속 심해지면 성대 결절이 와서 뭐 노래를 못 부르거나 쉰 소리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대의 진동이 유성음을 만들어내는데 성대 결절이 돼서 성대 진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유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항상 쉰 소리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성대는 개폐가 가능한 근육 조직이에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 조직입니다. 네, 아주 얄팍한 그리고 성대가 열려 있을 때 그 틈 사이를 성문이라고 한다 했죠. 말 그대로 문자예요. 글로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사이로 공기도 내보내고 그리고 이 성문의 크기를 닫거나 줄이거나 뭐 진동시키거나 해서 인간은 다양한 뭐 유성음도 만들고 평음도 만들고 경음도 만들고 유기음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7쪽의 맨 마지막 단락. 후두 안에 성대를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발성의 과정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말소리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발동 과정은 사실 이제 기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돼요. 말하자면 이제 그야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피혈연골과 관련된 근육의 동작으로 성대를 닫을 수도 열 수도 있고 성대를 진동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나 무성음을 만들어낼 때는 성대가 열려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고, 반면 유성음의 경우는 성대를 좀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놓은 상태로 좀 닫아요. 그러면서 그 좁은 틈으로 공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발발발발 떨리게 돼요. 뭐 우리가 소위 공포의 바이브레이션이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막 성악 부르면서 막 이런 사람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성대가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죠. 베르놀리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안 받았어도 돼요.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네, 이 성대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성대의 그 진동하는 그 횟수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가 결정이 돼요. 성대가 얼마나 진동이 되느냐. 그래서 보통 이 성대의 진동 소리는 성별, 남녀 차이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또 그럼 물론 개인의 목소리도 이런 성대 진동에 큰 차이가 있죠. 뭐 남자라고 해도 뭐 여성만큼 좀 높은 소리를 내는 진동수를 가질 수도 있고, 여성이라고 해도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고유의 성문 보이스 프린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동수가 이제 달라져서 성대가 길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대가 길고 두꺼울수록 진동수가 낮아서 소리가 낮고, 반대로 성대가 짧고 얇으면 진동수가 많고 이제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여자는 남자보다 소리가 높은 것이 보통이고, 남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두껍고 긴 거예요. 성대의 그 두께와 이제 길이가. 그래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는 성대 진동수가 초당 60에서 70이고, 여자의 소프라노 상한선, 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소프라노는 초당 1200에서 1300, 거의 성인 남자의 2배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죠.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균 남자의 이제 아주 낮은 목소리는 그렇지만 평균 진동수는 100에서 150, 여자의 평균은 200에서 300. 네, 이렇게 되죠. 여자아이들은 성인 여자들하고 좀 비슷한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크고 작고, 목소리 유난히 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도 목청이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마이크 없이 국문과 우리 407은 커버가 되는 목청 큰 여교수죠. 막 여교수님들 중에는 정말 20-30명 강의실에도 마이크 차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정말 처음에는 어쩜 저렇게 우아하게 말씀을 하시나 막 이런 분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여대에 와서 20여 년이 지나니까 조금 좀 우아해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네. 국문과는 최근에 새로 오신 김수현 선생님은 정말 그 진짜 그린 듯이 앉아 계시고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이렇게 참한 분인데, 하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둘이 맨날 덤벙덤벙거리고. 네. 자, 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성대의 개폐에 따른, 성대가 개폐는 열리고 닫힌 거에 따라서 그런 진동수가 목소리의 이제 높낮이를 결정했다면, 성대가 열릴 때의 그 폭이 얼마나 열리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게 진폭인데, 그게 이제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어떤 음성학적인 그런 개념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포함시키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 책의 단가가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출판사가 싫어하더라고요. 출판사가 싫어하고 해서 300페이지를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64페이지 뭐 이것저것 붙이고 하면 사실은 한 뭐 275페이지 정도 되는데, 본문 안에 한 264페이지 정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음양 음성학 부분이 조금 빠져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재밌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나중에 막 선생님이 부지런히 진도를 나간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험 범위가 아닌 음양 음성 얘기를 조금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도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교재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요약 정리해서 준 것이고, 거의 교재에서는 한 30여 페이지 정도, 한 25페이지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이렇게 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으악 뭐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드디어 이제 발음, 조음성학에서 주로 다루는 발음에 이제 드디어 음을 만들어내는, 단순하게 소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측면도가 있는데, 옆에 제일 밑쪽에 보면 동그란, 이제 뭔지 알겠죠? 앞쪽에 굵은 통로는 이제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또 뒤에 나와요. 옆에 가느다란 통로가 식도고, 맨 밑에 그 동그란 게 후두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공명강, 이 울림통 때문에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라고 이제 앞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그 수평적인 그런 사족 보행을 함으로써 인두강이 크기가 작다는 것을 봤죠. 근데 그거 외에도 1번은 구강, 2번은 비강, 3번은 입술과 입술 사이에 생기는 입술 순자를 써서 순강, 그리고 우리도 지금 조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두강. 그래서 발음부는 후두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두강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8쪽으로 넘어왔죠. 3번 발음부입니다. 발음부에서는 인두강은 성대의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해서, 구강과 비강, 구강과 이제 잠깐만요. 구강과 비강으로 연결되는 파이프 모양의 공명강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을 통과하게 되고, 후두의 상승, 하강, 혀의 전후 위치,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설의 원순모음 오를 발음할 때는 혀를 뒤로 후퇴시키면서 인두강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평순의 전설 고모음인 이를 발음하게 되면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인두강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뒤쪽으로 말리면 인두강이 쪼그라들고, 혀가 앞쪽으로 오면 인두강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원순의 후설모음, 전설의 평순모 어쩌고, 그러니까 뭐래 이러지만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우게 될 겁니다. 되게 얄밉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구강이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구강의 크기와 형태는 혀의 움직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구강 안의 발음 부위는 능동부와 수동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능동부는 어디겠어요? 혀죠. 혀는 articulato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ER, OR 붙으면 이거는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능동부가 이제 혀인데, 이제 일단 수동부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수동부가 아니라 아랫입술, 아랫니, 혀 등 주로 아래턱에 있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능동부가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능동부가 혀고요. 윗입술, 윗니, 윗몸, 위천장 등은 고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혀가 위로 입천장이든 이빨 뒤든 뭐 이렇게 붙게 되죠. 네. 그래서 발음의 과정은 주로 아래쪽에 있는 능동부가 위쪽에 있는 수동부로 향하는 상향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문을 통과한 공기는 구강으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비강을 통과하기도 해요. 비강으로 들어간 공기가 어떻게 느껴지는가는 우리가 허밍이라는 것을 해보면 돼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입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비강이 울린다는 것을. 비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꽤 넓어요. 그러나 비강은 구강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구강은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지만 비강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목젖이 있고 그 앞쪽이 이제 연구개라고 하는 목젖과 붙은 부분이 이제 말랑말랑한 입천장 부분이 있는데 요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여서 구강 쪽을 살짝 막아가지고 공기를 주로 비강 쪽으로 내보내게 되면 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문을 통과한 공기가 후두와 인두강을 지나 구강을 통과하기도 하고 비강을 통과하기도 한다. 목젖, 다른 말로 한자어로 국에 뚝 떨어져 있는 수직할 때 그 숫자예요. 국외수를 포함한 영구계와 후설이 맞닿아 붙어서 구강으로 흐르는 기류의 통로를 막으면 비강으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음이 되는 거죠. 뭐 비강음이라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비강음이라고도 일단 한번 써놨어요. 끝에서 둘째 줄, 구강이 혀의 움직임에 의해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비강의 크기와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뭐 단순한 비자음들 정도로만 이제 산출이 되죠. 근데 이들 비자음들은 사실 구강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비자음들은 구강 내에 조음 동작도 함께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양순비음, M은 양순비음이잖아요. 입술 동작 필요로 하고 치조비음은 혀끝이 이빨 뒤쪽에 붙는 동작이 필요하고 영국의 비음, 응은 후설 쪽이 말랑말랑한 입천장, 영국에 붙는 그런 동작도 사실 필요해요. 단지 기류만 비강으로 내보낼 뿐입니다. 비류로 내보낼 뿐이죠. 다음으로 순강은 두 입술을 둥글게 했을 때 두 입술 안쪽에 만들어지는 공명강이에요. 공명강이 별로 크지 않아서 어떤 책에 따라서는 순강을 별로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강에서는 모음의 평순모음과 그 다음에 오우와 같은 원순모음, 원순모음을 구별하는, 생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입술 모양이 둥근지 평평한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순강은 모음뿐 아니라 자음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방금 양순 비음 말했잖아요. 양순 폐세음, 프, 이들을 위해서도 입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강은 사용되게 됩니다. 이상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발성, 발음 과정과 관련된 음성기관 전체의 이 세 단계를 보여주는 전체의 단면도를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지금 2.5에 가면 이제 구체적인 조음 음성학을 얘기할 때 발음부, 즉 조음부죠. 그 부분만 다시 이제 언어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정리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리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모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 고동 이분은 의사예요. 이분들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와 관련되는 의사이신 분들이 쓰다 보니 이게 횡격막 이거 틀렸죠. 책에서는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한글 파일로 된 요약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다 보니 이거 격이에요. 격. 그다음에 횡격막이 있고 그다음에 허파가 있고 이제 폐죠. 폐.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식도. 식도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식도 옆에 있는 그 기관으로 올라가는 데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상연골, 갑상연골, 피열연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후두 부분을 여기서 고기에도 사실은 조그만 캐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후강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생리적으로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음성학적으로는 우리가 후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 뚜껑도 있고 여기는 인강이라고 했지만 인두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책은 언어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비강, 연국의 이 입술, 혀, 하인도. 우리는 이제 그 인도의 이 하인도는 조음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로 상관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인간의 내부 골격의 좀 리얼한 모습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이고, 이 그림은 그냥 한번 보는 거고 2.5에 가면 조음 음성학적으로 필요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차시 그 수업으로 가게 되면 조음성학의 개념이 2.5에 나올 때 우리 음성학적으로 그리고 음운론에 필요한 이제 그 조음 기관을 배우게 되고, 그거는 외워야 돼요. 그 그림의 명칭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땠나요? 좀 뭔가 아마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좀 잘 접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인터피스라고 하죠. 학문의 영역과 영역이 만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음성학은 조금 더 자연과학적이고 음운론은 그 중에서는 좀 더 인식론 쪽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험만 안 보면 참 재밌는데, 그런데 또 시험을 안 보면 안 외우더라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시험 보게 하다가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기말고사 때 다들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나누어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사실 시험을 2번 본다 그러면 좀 짜증은 나는데 절대로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말고사는 안 할 테니까 시험 범위는 나눌 테니까 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네, 수고했고요. 본격적인 음운론의 시작을 맞이한 주였습니다. 2주이지만 진도에서는 첫 주죠. 네, 조금 부담스럽게 나가는 면은 좀 있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서 네, 그러면 수고했고요. 네, 다음 주 3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